반갑습니다. 하모니 입주민 여러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일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전쟁의 흑역사 2장, 주식회사의 출발로 촉발된 바다의 패권 다툼, 영란전쟁 챕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 광고 아닙니다. 이 방송에서 24챕터 전부 다 할 거니까 책 구매에 대한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고 및 상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오후 9시경에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올린 동영상 숫자가 몇 개가 됐고 또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신 시간이 유튜브 기준을 넘었고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중 당연히 일부는 우리 유튜버 거다. 이런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하는 방송에 광고를 붙이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 광고 붙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별 거부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요. 저도 큰 거부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 대목에서 개 터졌습니다. 광고를 붙일 거냐 물어봐서 예 하고 대답을 했더니 광고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하냐면 하고 안내가 나오는데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적합한 크리에이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하겠는데 세 번째, 불로소득을 원합니다. 이건 뭡니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걸 유튜브는 불로소득으로 보나보죠. 광고 붙이는 정도야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지 하고 사용 버튼을 누르려다가 불로소득을 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걸 눌러야 되나 한 3분 망설였습니다. 어쨌든 하단에 사용 버튼을 누르긴 했는데 제가 불로소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유튜브 덕분에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땡스 버튼, 슈퍼챗 이런 버튼이 붙는 것도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당분간 라이브를 할 계획이 없어서 슈퍼챗은 유명무실할 겁니다. 참고로 왜 라이브를 안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아직 라이브를 어떻게 켜는지 못 배웠습니다. 지금 편집, 촬영 이거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조금 기술적으로 익숙해지면 금요일 잡담 코너 정도는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옮기고 라이브를 켜서 입주민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좀 배우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쇼츠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게 있던데 이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 제가 쇼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요즘 트렌드와 안 맞긴 해도요. 숨이 좀 긴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1분 안에 사람의 눈길을 끌고 요약하고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쇼츠는 보류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4번째가 입주민 여러분들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멤버십 가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보류해놨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만 매월 일정액을 내고 하모니 멤버십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 이제 저죠. 제가 멤버십 분들께 뭔가 혜택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안내에 따르면 이런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망설인 이유는 유튜브 안내가 일단 채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요 대목이 살짝 수긍이 안 됐습니다. 멤버십을 도입한다고 채널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둘째,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이게 제가 제일 걸리는 대목이었습니다.
막연히 유튜브에 멤버십 제도가 있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렇게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으로 구분이 되고 유료 회원도 액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모니를 지향하는 공동체 맞나?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사실 좋은 공동체,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기여하되 생색내지 않고 여유가 없으면 덜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다만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고마워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게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멤버십이 공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제 생계를 도와주시는 아주 사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걸 언젠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멤버십 회원분들만의 컨텐츠를 만든다? 그게 하모니, 조화라는 이름의 공동체에 적절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민망하고 죄송한데 그 페이팔이요. 5일 정도 더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다 제가 컴맹인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페이팔은 연결되는 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듯 일요일과 월요일 후원해 주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래 앵커 챕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부터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앵커를 이용하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요일 20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이별석님, 이별선 화이팅님, 박별주님, 신별인님, 고별희님, 서별진님, 흥해라 완배야 백인탄님. 예, 이분은 제 친구입니다. 예, 1989년 재수할 때 만났으니까 36년째 친구로 지내고 있죠. 제가 성격이 좀 집돌이어서 친구가 거의 없는데 이분하고 또 다른 한 분, 전부 재수할 때 만났습니다만 이렇게 셋이서 모이는 그룹이 직장과 관계없이 만나는 거의 유일한 친구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백인탄님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뭐 친구면 친구지 방송에서 뭔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분이 금요일로 예정된 잡담 시간에 등장을 하십니다. 제가 네이버를 그만두는데 이분이 엄청난 기여를 하셨어요. 오랜버시 친구가 유튜브 개설했다고 축의금도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조만간 술 한잔해. 그리고 황별숙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일 월요일 후원자분들이십니다. 잭슨배님, 박별찬님, 윤별미님, 장별형님, 유별현님, 이별훈님, 김별혁님, 옐로우님, 김별영님, 최근팬님, 김별영님, 아지달마님, 빈별정님, 김별한님, 김별진님, 김별완님, 김별식 전주님, 테라포스님, 테라포스칸님이시겠죠? 감사합니다. 박별현님, 완배행님, 응원님 감사합니다. 후원합니다. 방송 잘 듣고님 메시지가 좀 잘린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완소 하모니 응원님 모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오겠습니다. 유럽에는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하셨던 대로 유럽을 대표하는 섬나라죠.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럽에는 몰타나 아이슬란드 같은 섬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상이 영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또 한 나라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라는 국명은 네덜란드로 하면 낮은 땅, 네덜랜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는 말 그대로 바다보다도 낮은 땅입니다. 국토의 30%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런데 네덜란드인들이 바다를 댐으로 막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을 퍼낸 다음에 지금의 육지로 개척을 한 겁니다. 지금 국토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땅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에 담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도시가 많잖아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이런 도시들이요. 그때 그 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댐입니다. 댐 지어서 만든 도시들이라는 뜻이죠. 여담이지만 나이가 좀 있는 시청자분들은 이 팔뚝으로 댐을 막아서 네덜란드를 구한 용기 있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오래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추운 겨울날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던 한 네덜란드 소년이 댐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걸 발견한 거죠. 이 소년이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았는데 구멍이 점점 커지니까 주먹으로 막아봤다가 나중에는 팔뚝으로 막고 버텨요. 결국 그 소년은 생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마을 전체가 수몰될 위기를 넘겼다. 이 미담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첫째, 실화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네덜란드를 구한 한 어린 소년 영웅 이야기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신화처럼 매우 자부심을 갖는 이야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네덜란드인들은 상당수가 이 이야기를 모릅니다. 알아도 별 관심이 없대요. 그럼 이 정체불명의 이야기가 뭐냐? 이 스토리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미국 작가 메리 도지라는 사람이 1865년에 발표한 어린이용 소설 한스 브링커 또는 은스케이트라는 소설에 이 이야기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쓴 이야기예요. 게다가 작가 메리 도지는 네덜란드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이 소년의 영웅담은 실제 역사라기보다 작가인 도지가 어디서 주워 듣고 창작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과도한 영웅담에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영웅담이 있잖아요. 1968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한거 입 찢어 잔비 일가 4명 참살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이게 그해 벌어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난파된 북한 무장 간접 5명이 강원도 평창군에 있던 이승복 군의 초가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첩들이 이승복 군 가족들에게 남조선이 좋냐 북조선이 좋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승복 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답을 했는데 격분한 간첩 중 한 명이 이승복 군을 끌고 나와서 입을 찢은 뒤에 돌덩이로 쳐서 죽였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의 요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실린 다음에 이승복 군이 반공의 상징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이승복 군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도덕 교과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975년 10월 박정희 때죠. 평창군 대관령 정상에 이승복 반공관까지 설립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승복군 모교로 장소를 옮겨요. 이승복 기념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떠나면 무조건 여기는 들려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이게 박정희가 한 짓이고요. 전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982년 전두환이 이승복 군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핵심은 그 어린 소년이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다가 참혹하게 입이 찢어진 채로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확인했냐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 언론운동 하시던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이승복군 형한테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문제 제기하는 쪽은 그 형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데 이런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논쟁의 요지는 과연 이승복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이 팩트냐의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저는 팩트가 어떻든 이 사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주장대로 이승복군이 정말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을 했고 간첩이 실제 그의 입을 찢고 돌로 내리쳐서 이승복군을 죽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온 국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덕이라고 강조를 하고 영웅화를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웅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닮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북한 간첩을 만나면 야, 아이들아, 이승복군 영웅적 행동 배웠잖아. 너도 간첩을 만나면 반드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장렬히 외친 다음에 입이 찢어져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인가요? 이승복군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나는 공산당이 엿 같아요. 이 한마디가 목숨을 내 걸어야 할 만한 영웅적인 숙명이었냐고요. 이건 유관순 열사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하신 건 민족운동이었고 투쟁이었고요. 저는 이승복군 사건이 사실이라 해도요, 저걸 영웅화를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9살 소년이었어요. 9살 소년에게 목숨을 걸 만한 이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간첩 만나면 절대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라. 이런 것과 다른 이야기잖아요. 9살에게 반공이라는 이념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건데 세상에 9살 아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사상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사상입니까? 사이비 종교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상한 영웅화에 대한 반감이 좀 있습니다. 이 여파로 1970년대 초등학교 다닌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매년 북계 만행 규탄 및 국민총단결 전국 남녀 웅변대회 아니면 반공 포스터 대회가 열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웅변을 하는데 막 비장해요. 처부수작 공산당, 반공의 불사조. 불사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국가를, 교육 현장을 사이비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때 반공 포스터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국가에서 시키면 3대 세습 찬양하면서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님하고 호응호응 통곡하도록 세뇌 교육하는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 초등학생들이 그린 반공 포스터 중에 압권이 이거였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세뇌 교육이 먹혀서 반공의 불사조 이랬을 텐데 이게 요즘 먹히겠냐고요. 2014년 한 초등학생이 그렸다는 포스터입니다. 이 학생의 절절한 마음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좀 그리라고 해. 귀찮아. 귀찮으니까 빨리 통일해. 예, 어린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창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승복 기념관 짓고 영웅화를 하고 이념을 주입하고요. 글쎄요, 진짜 좀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요. 아무튼 바다보다 낮은 나라 네덜란드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이 나라 지형이 이러니까 당연히 바다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즉 섬나라 영국과 함께 바다 분야에서는 언젠가는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될 운명의 나라였던 거죠. 실제 네덜란드는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땅덩이가 너무 좁잖아요. 땅으로 뭘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일찍부터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지금은 배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지만 17세기 초반까지 배 만드는 조선업 분야에서는 네덜란드가 유럽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를 타고 무역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후추하고 향신료 찾는다고 그 먼 길을 배로 돌아다니는데 이러면 반드시 배가 통째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꼭 생깁니다. 폭풍우를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재수 없으면 잭스페로를 만나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생각한 방식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배주인 한 명이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면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몫은 크겠죠. 하지만 실패했을 때 입는 타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투자자, 즉 주주들을 모집할 생각을 한 겁니다. 동업을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 주식회사의 뿌리입니다. 주식회사는 누군가 혼자 사업 미천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골고루 돈을 투자받아서 공동사업 형태로 무역을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배가 돌아오지 않아도 손실을 혼자 독박 쓰지 않아요. 물론 반대로 무역에 성공하면 그 이익을 혼자서 못 먹고 주주들과 나누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립된 최초의 주식회사가 그 유명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한테 유명한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가 만든 게 아니고 영국이 만든 거죠. 실제 기록상으로도 1600년에 설립된 영국 동인도 회사가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보다 2년 먼저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영국 동인도 회사는 설립 시기만 빨랐던 거고 실제 활동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더 빨리 시작했습니다. 또 영국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상인들의 느슨한 연합체 그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설립 때부터 주주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형태의 주식회사로 출범을 합니다.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았으면 이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종이 쪼가리가 바로 지금 주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얼마를 투자했어. 종이에 적어주세요. 이게 주식인데 동인도 회사는 주주들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종이로 된 주식을 최초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인도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럽인들이 후추에 열광했다고 했잖아요. 네덜란드, 영국 외에 나중에 포르투갈, 프랑스도 전부 동인도 회사 비슷한 걸 세우는데 당연히 인도의 후추를 노린 겁니다. 그런데 후추만 무역을 한 게 아니고요. 동인도 회사들이 자기들이 정착한 땅에 군사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식민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의 대표는 그 지역의 식민지 총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는 말만 무역회사, 주식회사지 그냥 깡패, 침략기구 같은 거였다는 뜻이죠. 일본 놈들이 못된 짓 빨리 배우기로 유명하잖아요. 일본이 1908년 조선에 설립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이후에 설립한 만주척식공사, 대만척식 주식회사, 이게 전부 다 동인도 회사를 모방해서 무역을 한다는 빌미로 조선과 중국, 대만을 점령해서 착취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가 영란전쟁, 즉 영국과 네덜란드의 해상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한판 전쟁인데 이 전쟁이 일어난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경제 역사를 보면 무역에 관한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유무역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무역 사상입니다. 이 둘이 계속 경합을 하고 계속 교체가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무역의 시대였다면 트럼프가 이끄는 지금은 보호무역의 시대죠.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호무역 이론의 선구자 같은 사상이 중상주의라는 겁니다. 단어에서 보기에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해 뭔가 자유무역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중상주의자들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이름입니다. 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상대방과 내가 거래를 했는데
내가 10원 이익을 얻으면 쟤는 반드시 10원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무역을 하면 나도 이익, 너도 이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중상주의자들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봤을까요? 이유는 얘들이 어떤 나라의 국부가 그 나라가 보유한 금과 은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중상주의자들 관점은 그냥 금하고 은이 많은 나라가 센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보유한 금과 은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줄여야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금광이 따로 발견되지 않는 한 금과 은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물건을 우리가 수입하면 우리 금과 은을 내줘야 되고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출은 많이 해야죠. 그래야 남의 나라 금과 은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생각이 이렇게 꽉 박히면 우리 윤석열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나한테 반대하는 인간은 다 반국가 세력이야. 다 가두고 죽여야 돼. 중상주의에 매몰돼서 금과 은을 모으는 것이 사명이자 신의 소명이라고 여기는 빡대가리들이 나오면 무역도 무역인데 무역으로 잘 안 되면 상대를 약탈해서라도 금과 은을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믿는 개빡대가리가 꼭 나옵니다. 이 대표적 개빡대가리가 17세기 영국의 통치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인간입니다. 제가 참 여러 종류의 미친 새끼들 많이 봤는데 크롬웰은 진짜 역사적으로 톱10 안에 드는 미친 통치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요. 크롬웰이요. 하여간 오늘은 크롬웰이 주제가 아니어서 생략합니다만 이 초특급 빡대가리가 하필이면 독실한 청교도주의자였고 어마어마한 중상주의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엄청난 권력을 지닌 아일랜드를 짓밟고 스코틀랜드도 박살된 이 빡대가리가 중상주의자다. 나라의 힘은 보유한 금과 은의 양에서 나온다. 이러면 하는 행동이 뻔한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첫째, 금욕주의. 소비를 못하게 해요. 금과 은을 왜 써? 그게 국력인데. 쓰지 마! 둘째, 군사주의. 금과 은이 많아야 강대국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크롬웰이 유럽을 가만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어라? 네덜란드가 눈에 띄어요. 네덜란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땅이 넓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얘들은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배도 엄청 잘 만들고 항해술은 당시 유럽 최고였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너무 잘 돌아다닙니다. 이 나라에서 산 걸 저 나라에 팔고 저 나라에서 산 걸 이 나라에 팔고 이걸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가 당시 이 분야 유럽 최강국이었습니다. 얼마나 항해술이 발달했는지 금이나 은 쓰는 거 죽기보다 싫어했던 크롬웰의 영국도 식민지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네덜란드 배를 이용했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니까요. 이러니까 크롬웰이 약이 바짝 오른 겁니다. 아니 저기는 우리 영국 식민지고 착취도 우리가 했는데 네덜란드 저 새끼들이 배를 태워주는 방법으로 우리 돈을 빼앗아 가네? 우리 국력을 갉아먹어? 못 참는 겁니다. 1651년 크롬웰이 마침내 칼을 빼듭니다. 항해법, 내비게이션 액트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그냥 영국에서 법을 발표한 건데 사실 내용을 잘 보면요. 네덜란드, 너 나랑 한판 붙자.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시죠. 1. 오직 잉글랜드 혹은 잉글랜드의 식민지 배만이 영국 식민지로 상품을 옮길 수 있다. 2. 그 배에는 잉글랜드인 식민지 주민 포함 선원이 최소 절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3. 담배, 설탕, 직물은 오직 잉글랜드로만 팔 수 있다. 4.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잉글랜드를 거쳐야 하며 수입 관세를 내야 한다. 자, 느낌이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네덜란드 배를 이용하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중개무역으로 돈 벌어드신 네덜란드, 이제부터는 엿을 쳐드실 시간입니다. 라는 선전포고입니다.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통치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수입됐던 담배,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입됐던 설탕, 이건 영국 무역의 핵심 상품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보셨다시피 항해법에 따르면 담배와 설탕 같은 상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잉글랜드 선박에게만 준 겁니다. 유럽 다른 나라에게는 팔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평소에 이걸 사서 유럽 여러 나라에게 팔면서 이익을 얻었던 중개무역의 강자 네덜란드는 그냥 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네덜란드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하지만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탕하고 담배는 잉글랜드 식민지에서 주로 나왔고, 여기서는 야, 우리는 항해법에 따라 이걸 네덜란드 너한테 못 팔아, 이렇게 버텼으니까요. 그래서 네덜란드 배들이 이걸 어떻게든 구하려고 몰래 영국 식민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담배하고 설탕을 구해서 무역을 몰래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652년 영국 함대가 네덜란드, 니네 우리 항해법을 지키지 않았어 라는 명목으로 네덜란드 상선을 공격합니다. 해군이 민간배를 공격한 거죠. 이래서 1652년부터 1654년까지 제1차 영란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봐도 한 번에 끝날 전쟁이 아니잖아요. 네덜란드는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고, 영국은 네덜란드가 무역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이게 양쪽이 숙명적으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3번이나 두 나라가 더 전쟁을 벌입니다. 2차, 3차, 4차 영란전쟁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차 전쟁까지는 어슷비슷했어요. 전력은 영국이 우세한 것 같은데 이게 땅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아니고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투잖아요. 그런데 배 타고 뭐 하는 건 네덜란드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3차 영란전쟁까지 승패가 안 갈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가 점점 영국으로 기웁니다. 영국은 당시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에게는 영국의 경제력을 감당할 식민지가 없었죠. 무역을 하는 나라였으니까요. 게다가 이게 참 네덜란드한테는 불행인데 그 시기에 이웃나라였던 프랑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갈등이 잦아져서 네덜란드 국력이 점점 쇠퇴합니다. 16세기, 17세기 바다의 왕좌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네덜란드가 18세기 들어서는 이웃나라 프랑스한테도 해군 전략에서 밀리는 유럽의 이군 나라의 처지로 전략을 해버립니다. 결국 영란전쟁은 4차 전쟁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1784년 5월 네덜란드가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하죠. 이후에 네덜란드는 몰락을 했고 바야흐로 영국이 새로운 바다의 지배자가 됩니다. 영란전쟁은 무역 이슈만으로 벌어졌던 세계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경제학적 배경을 보면 그 무게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유가 크로멜의 항해법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해법은 당연히 중상주의, 즉 보호무역 철학을 기반으로 한 법이었고요. 반면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네덜란드는 당연히 자유무역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한판 승부에서 보호무역 영국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코미디는 다음에 벌어집니다. 다음 주 소개해드릴 3장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한판 붙습니다. 이것도 무역과 관련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하고 붙었을 때 보호무역의 열렬한 수호자였던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자유무역의 열렬한 수호자로 180도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의 수호자가 된 프랑스 나폴레옹하고 대차게 한판 붙습니다. 그냥 역사를 보면 영국,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제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이 영국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이지?
17, 18세기까지는 우리는 보호무역이야 이러면서 자유무역했던 네덜란드를 박살을 낸 놈들이 이후에 자기들이 해상무역권을 장악하니까 자유무역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19세기부터는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해 이러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영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변신을 하면서 에휴, 우리 사정이 좀 그랬어요. 이제부터 자유무역을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말을 좀 바꿨어요. 민망해요. 이렇게 솔직히 말했으면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자유무역 국가가 된 다음에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무역은 선진국인 영국뿐 아니라 후진국인 식민지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개뻥을 치고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 가증스러운 겁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영국에서 발단이 됐는데 당시 경제학 이론은 거의 모조리 영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1980년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래 40년 내내 주류 경제학이 자유무역 노래를 불렀죠. 그건 경제학이 선진국들의 식민지 착취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겁니다. 오늘 2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독서 시간에 3장 나폴레옹 자유무역을 봉쇄하다 대륙 봉쇄령 챕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 잡담 시간에는 제 네이버 퇴사기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웃긴 일이 있어서 해보는 거고요. 아까 그 후원자분 백인타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어쩌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민중의 소리 퇴사기 이건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두 이야기를 묶어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멤버십에 대한 의견도 기탄 없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짜로 편하게 이메일로 의견 주시고 술 한잔 하자.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 후원자분과 제가 술을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다양한 이야기 자연스럽게 주시면 늘 귀와 마음을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